네, 안녕하세요. 어제 나이 50을 맞은 이지양 약사의 어떤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본 신문에, 오늘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화실에는 좀 천천히 나왔는데,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유튜브 듣고, 그리고 또 신문 보고,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쨌건 일어나긴 했습니다. 저절로 눈이 떠졌다고 봐야죠. 12시에 잤는데 살짝 피곤한 상태에서 12시에 잤는데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패턴화 돼가고 있고요. 73세 노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73세 이스라엘 프로축구팀 골키퍼 이삭 하이크,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프로 축구 선수로 기네스 기록을 받았다. 73세 프로 골키퍼입니다. 여러분, 50은 나이가 아닙니다. 프로 축구 선수도 할 수 있어요. 20년 넘게. 자, 50대신 분들 힘내시고, 40대신 분들은 청춘을 즐기시고요. 전체 사진전에서 지금 컬러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안드로메다하고 유성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 유성우 사진을 보면서 좀 해방감을 느낀 게요. 지금까지 유성을 그릴 때 이렇게 붓이 샥 지나가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은 시작할 때 헤드가 이렇게 시작할 때가 더 가늘고 중간이 굵어지고 끝으로 가면서 얇아진단 말이죠. 이렇게 붓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그걸 알았어요. 대기 중에서 유성이 탈 때는 약 3분의 1 지점이 1이나 4분의 1 지점이 그 밝게 빛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붓질을 아주 속도감 있게 한 다음에 꼭 헤드를 이렇게 굵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간 중간 정도를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쉽거든요.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이게 유성이란 말이에요. 이 유성인데 여기가 시작 부분이고 여기가 꼬리인데 중간 부분이 밝게 빛난다고요. 거기가 이제 타면서 속도가 빠르니까 그 탔던 그 연기 같은 것이 살짝 더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돌멩이는 더 빨리, 운석은 더 빨리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붓질하는 그 패턴이랑 비슷해져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유성을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오려서 좀 어디다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산불, 강원도 산불, 앞으로 더 산불이 자주 생길 거다라는 어떤 세계 기상계의 세계 기상기구 WMO의 진단이에요. 앞으로 대형 산불은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강릉의 산불을 보면서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불난리 다음에 물난리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동남해안 쓰나미는 한번 옵니다. 해운대 영화처럼 그렇게 거대한 규모는 아니겠지만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분은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이 동남해안 바닷가에 산다면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쓰나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학 때 강사로 나오셨던 권여현 선생님이 올해 작가상을 받았네요. 권여현 선생님 아주 그 퍼포먼스도 하고 자기 자신을 분장하고 사진도 찍고 배우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자 쓰신 거 보니까 머리도 빠진 것 같고 많이 연세를 잡수셨네요. 곧 환갑이네. 58세니까 이거 59세라고 봐야죠. 홍대 교수네요. 홍대 교수 되셨네. 뭐 저는 교수 사회에 워낙에 관심이 없어서 교수를 뭐 너무 일찍 포기해가지고 아예 뭐 대학원 안 가버렸으니까요. 저는 학사예요, 학사. 학부만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제가 오려왔어요. 뭐냐면은 회화의 본질은 밀림 속 숨바꼭질 같다. 회화의 본질은 밀림 속 숨바꼭질 같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도대체 그림의 그 다양성이 내 몸에서 나오는 그 그림의 다양성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정말 무한하구나, 끝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밀림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은 밀림을 헤매는 것처럼 그리잖아요. 이렇게 약간 인간도 막 등장하면서. 근데 저는 우주를 헤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광활한 어떤 그런 광대한 미지의 여행지, 이런 걸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꽃길 데이트 시급 벚꽃 알바라는 게 있대요. 벚꽃 알바. 꽃길을 같이 이렇게 뭐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벼운 팔짱 정도 손잡고 이 정도는 이제 그게 이제 시급 10,000원이고, 뽀뽀 키스까지 가면은 30,000원. 30,000원이 이제 그 제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술도 마시기도 하고, 이 벚꽃 알바를 한 다음에, 이게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책해주는 사람을 파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는 이런 것들요, 사실 인력 파견 회사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게 무슨 왜냐면 1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핸디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형광등도 잘 못 가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전문 뭐 경정비라고 해야 되나? 주택을 관리해주는 그런 파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벚꽃 알바부터 같이 산책해주는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한번 회사를 차려볼 만하죠. 에어비앤비처럼.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지금 현재 뭐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이 화실을 소개해 주신 서윤덕 작가님, 조력자의 힘이라는 작가님, 조력자의 힘이라는 책을 쓴 작가님이 그 아들이 포항공대를 다니고 지금 대학원 올라갔나? 그런데 이제 여러 대기업에서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굉장한 이제 인재로 성장을 했는데, 포항공대가 블록체인 AI가 학생들의 미래다라고 선언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지식공유, 엔그램이라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글이라든가 공부한 거, 또 질문, 이런 것들을 올리고 거기에 답해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가상화폐화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뉴런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상품권하고도 바꿀 수 있고 국내 문방구, 식당 다 이용할 수 있는 이게 학내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형 가상화폐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김도연이네. 이름이 제 그림을 최근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좀 기록이 바뀌었는데 그 왜 1억 원 넘게 사신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1억 원 넘게 산 분이 등장하기 전에 제 그림 7개를 그것도 거의 한 2년 전에 산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도현 씨인데 아무튼 김도현 총장, 포항공대 총장, 포스텍이라고 불리죠. 총장의 이제 인터뷰가 쭉 나왔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인간들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항공대 내에서.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포항공대 동문 벤처기업이다. 브레인스하고 노매드 커넥션. 노마드 이후에 나온 말이 노매드인데 지금 까먹었어요. 나 옛날에 이거 뜻 알았었는데 혹시 노매드 뜻 아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제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 생활 자체가 포항경제는 학내에서 그것을 교육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리빙 랩 개념인데 생활 환경 자체가 실험실인 거죠. 리빙 랩 개념.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카톨릭 의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성공한 게 아마 다르파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 내 칩을 이식하고 원숭이가 생각한 대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다르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가 걷는다는 생각만으로 로봇이 걷는 실험에 성공을 했었고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아마 2010년 8년에서 뭐 한 12년 정도 된 실험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걸 성공을 못했나 봐요, 딴 데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의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을 했죠. 이게 이제 일종의 BMI 기술이라고 그러는 건데 Brain Machine Interface죠. 그러니까 우리 두뇌하고 모든 기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BCI라고 부르네요. 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BMI 맞는데 로봇 팔이 움직였기 때문에 BMI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BCI 하고 이제 BMI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이제 여기서는 전신마비 환자가 두뇌 활동만으로 로보캅 영화에서처럼 두뇌만 남은 사람이 팔다리는 로봇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두뇌의 신호를 그 신경망에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어요. 매일매일 수련해야 된다는 매일매일 걸어 다녀야 되고 해요. 이게 쉬어버리면은 뇌세포 구조가 바뀌면서 컴퓨터가 뇌 신호를 인식을 잘 못해요. 이게 일주일마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BMI 기술이 굉장히, 그러니까 로보캅하고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BMI 기술이 어디까지 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인공지능연구원, 우리나라 인공지능연구원에서 AIRI라고 부르네요. 성남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 있는 인공지능연구원에서 이제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그린 인왕산이에요. 그 인왕재색도 겸재정선의 그 인왕재색도하고 실제 인왕산의 사진을 학습시켜서
너가 한번 그려봐라 그림을.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고, 제가 인공지능 화가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인공지능 화가는 한 회사에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화가 중에 인공지능 화가는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독창성이 중요한 거예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화 쪽에서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수다 그러면 조금 윤상 씨도 좀 걱정을 했는데 작곡을 너무 잘하니까 인공지능이 히트곡을 작곡가보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히트곡을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에는 작곡가들은 위협받을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만든 히트곡만 유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의사, 판사, 변호사도 최대 80%까지 현재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주 52시간 노동은 주 10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남은 시간은 자기 실현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쓸모없는 공부가 중요해진다라는 거 했는데, 그 쓸모없는 공부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린 거를 오늘 신문에 결론을 내려주네. 그게 뭐냐면 그 쓸모없는 공부라는 것이 결국 자기 실현인데 자기 개성의 실현이에요. 개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자기 실현이라고 보는 거고,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어떤 실현이 아니라 그 과정, 자기 자신을 실현을 향해서 자아 실현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 실현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는 쓸모없는 공부라고 여겨져 왔다. 이제 그렇게. 자, 지금 인공지능이 나후나의 창법으로 이매진을 부른답니다. 이매진. 이매진. 존 레논 이매진이죠. 이매진이라는 음악이 킬링필드에서 나왔죠. 제가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쪽에 엄청나게 많은 그 학살이 있었던 그 킬링필드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너무 배가 고파서 소를 면도칼로 소의 살을 찢어가지고 사람이 피를 빨아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피를, 그 모기처럼.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고,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살해한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지금 교육 규제 때문에 인재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 근데 이 서울대도 그 교육 규제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 기사보다도 저는 더 무서운 기사가 이거 같아요. 중국 칭화대에서 과학연구비를 1조 원 정도를 쓰고, 중국 전체에서 인류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8조 원을 쓰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과를 설립하고 있다. 저는 이 중국의 뉴스가 더 무섭다고 보는 거죠. 미국도 두려워하거든요. 중국의 이 인공지능 발달은 미국도 두려워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발달하는 거를 모든 패권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강력한 AGI가 중국에서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물불 안 가리고 공격을 해야만 하는 공격 대상이 돼버려요. 인공지능 이렇게 무서운 거죠. AGI는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 그림이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이 지금 어디선가 전시가 되고 있는데, 작가가 화가가 아니라 건축가예요. 건축가가 콜라주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또는 포토샵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비엔날레 나갑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발달한 거예요. 외국은 의사 출신, 건축가 출신, 뭐 영조공 출신 해가지고 화가 출신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술대학을 나와야만이 화가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좀 그동안 미술대학 나온 사람들이 특히 한국은 서울대, 홍대 출신들의 좀 카르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협만의 그런 어떤 그런 카르텔이 있고, 미협 내에서 대학을 나온 구성원과 나오지 않은 구성원 간에 또 그런 어떤 차별도 있고 그래요. 미협 내에서.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회화라는 것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화가로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을 사서 색칠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미술 치료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라는 것은 미술 치료 선생님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해소해라, 폭파시켜라, 해체시켜라,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뭐 이런 방식으로 감정 표현으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미술 치료하는 현장을 이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는 그 장면들을 보고서 화실을 다니고 아카데미를 다니고 미술 과정 1년짜리 과정을 다니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교양 차원에서 화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물론 필수 과정이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일반인들이 미술 전공자들이 화가의 꿈이 있다면은 미술 치료를 한번 꼭 받아봐라. 그렇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